삼성전자 전 반도체 쪽에서 주로 근무를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획팀, 그리고 영업 마케팅 팀, 그리고 연구개발 담당하는 R&D 담당자분들이 있고요. 제조센터가 있고 인사팀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그 자세만 봐도 뭔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저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대화하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약간 그 외계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가장 실세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SVP라는 그런 입문 교육을 거쳤어요. 그 입문 교육 때에 다양한 이제 썸씽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3주나 합숙을 하다 보니까 그냥 괜히 정이 싹 트고 정말 굉장히 그 동기간의 우애가 끈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재미있는 그런 입문 교육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령을 처음에 받았던 곳은 바로 인사팀이었어요. 제가 인사팀에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처음에는 채용 업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업무는 기업 교육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 관련된 업무를 했었어요. 그렇게 메모리 사업부 인사팀에서 제가 보냈던 시간이 약 한 7년 6개월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제가 26살 꼬꼬마 때부터 한 7년 6개월 정도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담당했던 업무들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던 게 기업 교육 업무였어요. 기업 교육 업무를 할 때 임직원들 역량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했고 그리고 외부의 유명한 그런 연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세미나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 문제 해결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제가 운영을 하고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업무 스펙트럼을 넓혔고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부 연사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제가 좀 많이 성장했던 계기를 준 업무가 바로 이 기업 교육 업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영업팀에 손들고 갔는데 영업팀으로 간 이유가 뭐였냐면 조직 문화 업무를 담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직 문화 업무가 이상하게 저랑은 좀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 마음에서 막 뭔가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파운드리 영업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거 모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고를 발견을 했고요. 저는 이제 손을 들고 저 파운드리 영업 한번 지금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파운드리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6개월 정도 파운드리 영업 업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파운드리 사업부 영업팀에서는 제가 어떤 일을 했냐. 먼저 팹리스 고객들을 수주를 해서 그분들의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요. 그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기술 검토를 하고 제조를 하고 고객들한테 납품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고객 이슈들이라든지 품질 이슈들을 팔로우업하는 일을 영업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영업이 아무래도 고객과의 이 최전선에 위치한 그 부서이다 보니까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매출도 직접적으로 많이 챙겨요. 매출이 나는 곳이 바로 영업팀이거든요. 그 매출이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 매출에 대한 관리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고객사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앞으로의 반도체 수요 예측 같은 것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좀 이런 사업에 대한 시각도 많이 넓어졌고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일들을 제가 뭐 한 2년 6개월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이 일을 계속하면 앞으로도 회사에서 돈을 계속 더 잘 벌고 승승장구 잘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너무 만족스럽고 좋았지만 내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서 이제 다음에는 좀 더 돈은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재미있는 일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다주택자였는데 그런 다주택 부동산들도 다 정리가 되고 저의 이제 그런 다주택이 정리되면서 빚도 역시 다 정리가 되면서 제가 몸이 굉장히 가뿐해졌어요. 그 상황에
다음에 좋은 기회를 또 만나가지고 퇴사를 하게 되고 책도 쓰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 각 부서별 제 사견을 담아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거의 한 99.9%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팩트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 이 부분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반도체 쪽에서 주로 근무를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획팀, 그리고 영업 마케팅 팀, 그리고 연구개발 담당하는 R&D 담당자분들이 있고요. 제조센터가 있고 인사팀이 있어요. 첫 번째 기획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획팀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에요. 머리가 되게 좋고 대학도 학벌이 되게 좋고요. 외국 대학 출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엄청 똑똑하고 엘리트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 눈빛만 봐도, 걸어다니는 그 자세만 봐도 뭔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저만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분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일들 다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기업의 외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세계 시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도 해안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신사업들을 기획하시고 그러세요. 이분들이 워낙 똑똑하고 아시는 것도 많고 하시다 보니까 이직이 많아요. 한 4, 5년 정도 대리 정도 이상이 되고 이제 다 알겠다 싶으면은 이걸로 이제 부족하다 느끼시는지 더 좋은 거 찾아가지고 진출하시더라고요. 뭐 대학원 석박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이닉스로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로도 많이 가시고 기자가 되시는 분들도 봤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분야로 새롭게 진출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영업 마케팅 팀인데, 영업 마케팅 팀 사람들은요 말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은 아는 게 한 50 정도 되면 말로는 한 120 정도 아는 그런 정도의 말빨을 가지고 계세요. 되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고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주로 이분들은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이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나중에 회사를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신사업 구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면서 구상하면서 야, 이거 해보면 어떨까, 저거 해보면 어떨까, 막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재테크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영업팀이나 마케팅팀에서 돈 관리나 이런 수요 예측 관리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심이 생기시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코인 같은 것도 그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나 그러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연구개발 부서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여기부터는 또 색깔이 달라요. 그분들은 입고 다니는 옷이 이제 체크무늬 남방에 아니면은 그 모자티 같은 거 막 입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자리에 가보잖아요. 그분들 자리에는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엄청 큰 모니터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 있잖아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래프들이 막 난무하고 그런 거 막 그냥 이렇게 타타타닥 하고 있고, 다들 이렇게 거북목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분들이 대화하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보고 있으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약간 그 외계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조센터가 있는데, 제조센터가 삼성전자에서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예요. 한 70% 정도가 여기 제조센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70% 중에서 이 제조센터는 확실한 에이스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 에이스, 천재급 에이스들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그 회사의 퍼포먼스 좀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이 제조센터 분들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봐요. 왜냐면 만약에 공장이 1분이라도 멈추면 되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좀 특히 인사팀이 제조센터 관리에 많이 좀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만큼 이제 제조센터의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회사의 복리후생도 이 제조센터 분들 의식을 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사팀에서는 인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들이 쫙 들어와요. 한 몇백 명 정도 한 번에 이제 들어오면 잘 이렇게 다 봐요. 인사팀에서 한번 쫙 스캔을 해서 특별한 분들을 이제 인사팀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데려오냐, 보통 보면 학벌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비주얼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저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어를 특출나게 잘한다던가 아니면 뭐 집안이 좋다던가 뭐 그런 뭔가 특출난 사람들을 꼭 이렇게 해서 데려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한주주는 왜 인사팀에 갔나
않나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주순 먹는 것 같은데 당시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야, 거기 그때 너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가 필요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가 좀 크고 영어를 좀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근데 거기에 네가 눈에 띄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주수는 키 큰 여자의 영어를 좀 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아마 인사팀을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이 좋아서 인사팀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좋은 분들 만나면서 저도 역시 많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실세는 제주센터인가요? 가장 실세는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제조센터가 가장 큰 실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뭐 실세가 인사팀 아니냐, 뭐 기획팀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사팀은 그냥 완전히 서비스업 담당하는 분들에 가깝고요. 회사에 이런저런 일들 처리하는 그런 쪽에 가깝고 실제로는 제조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고요. 그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공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근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현대, 기아, 자동차도 역시 그 제조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고 그 생산직 처우가 되게 좋고 거기서는 이제 노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있잖아요. 그만큼 거기 노동하시는 제조센터 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파워가 있으신 거예요. 또 그분들이 한 번 이렇게 단결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라인 뭐 1초, 1분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손실이 너무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저는 실세는 제조센터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업무를 하면서 제가 좀 황당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었어요. 어떤 실수였냐? 저 교육 담당자였거든요. 교육을 진행을 할 때 한 번에 200~300명 정도를 모아놓고 하루 이틀 정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제가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운영을 할 때 이제 담당자가 200~300명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의무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큰 실수를 했어요. 교육생들 아침 8시까지 오라고 하고서 제가 아침에 8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 너무 멘붕이었어요. 전화 이렇게 온 거 보니까 막 수십 통 전화가 와 있고 되게 막 아찔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 나이 28살 때였고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엄청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회사 업무조차도 이렇게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치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러고 나서 2번이나 더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교육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그 상사분께 밉보여가지고 제가 진짜 오랫동안 힘들었고 오랫동안 고과도 제대로 못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한 해, 2해가 지나서 제가 이제 빚을 갚는데 몰입하기 시작하고 제 이런 재무적인 건전성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회사 업무도 더 이게 잘 되고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특이한 에피소드, 저에게는 슬프지만 또 제가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어줬던 그런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또 제조센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실수가 있냐, 이게 라인이 잠시 1초라도 어떻게 멈추면은 그 웨이퍼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하나의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장에 이만한 거 그냥 한 장에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런 것들이 그 1초만 라인이 정지가 돼도 해도 진짜 엄청난 손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웨이퍼 한 장이 차 한 대 값이잖아요. 중고차 한 대 값인데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그런 실수를 한다라고 해서 뭐 바로 내쫓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회사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기회를 몇 번을 주는 회사고 이렇게 혹독하게 자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회사에 이건희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2011년 정도였을 거예요. 반도체 16라인이 이렇게 오픈이 될 때, 그때 오프닝 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마이바흐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셨나 하셨는데, 그리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악수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이제 역시 악수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좀 기억이 나요. 되게 그 아우라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되게 만난 분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는 마크 저커버그를 만났는데, 마크 저커버그가 누구냐면 저 메타 CEO예요. 되게 젊은 CEO잖아요. 제가 그 CEO 만났을 때가 5, 6년 전이었거든요. 완전히 아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어린 대학생 같은 느낌인데 그 특유의 회색 반팔 티를 입고
백팩을 메고 그 대단한 회사의 CEO가 그렇게 해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고 쿨해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메타라는 기업, 즉 페이스북이라는 그 기업은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높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기업의 회장이 그냥 이렇게 백팩 하나 메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자연스럽게 통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특이한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 있냐. 삼성전자가 임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치정 사건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와이프가 이제 회사에 찾아왔는데 막 시카를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시카를 들고 찾아와가지고 남편 막 이렇게 죽일 것 같이 막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이제 남편이 뭐 회사에서 바람을 폈나 뭐 그런 식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그렇게 시카를 들고 찾아오셨던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좀 큰 사건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되게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신문에 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많은 좀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도 있었고 무섭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